아기 돼지 삼형제. 옛날 어느 숲속에 사이좋은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엄마 돼지는 아기 돼지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이제 너희들도 다 컸으니 각자 집을 짓고 살도록 해라. 그러고는 아기 돼지들을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단, 집을 지을 때는 서두르지 말고 튼튼하고 안전한 집을 지어야 한단다. 새 아기 돼지는 알겠어요, 엄마. 하고 대답한 뒤 들뜬 마음으로 숲속을 향해 길을 나섰어요. 첫째 돼지는 지푸라기를 모아 집을 지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빨리 끝내고 놀아야지. 첫째 돼지는 부지런히 지푸라기를 엮어 금세 집을 완성했어요. 둘째 돼지는 나뭇가지를 주워 나무집을 지었어요. 형보단 더 튼튼하게 지어야지.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지붕도 만들고 문도 달았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막내 돼지는 생각했어요. 첫째 돼지 형네 집은 지푸라기로 지어져서 비가 오면 빗물이 그대로 들어오고 작은 바람만 불어도 휙 날아갈 것 같았어요. 둘째 돼지 형네 집은 나무로 지어져서 강한 바람이나 맹수 앞에선 금세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막내 돼지는 벽돌을 하나하나 쌓으며 집을 지었어요. 비도 바람도 다 막아주는 튼튼한 집을 지을 거야. 시간도 오래 걸리고 팔도 아프고 때로는 힘들었지만 막내 돼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두 형들이 집을 다 짓고 노는 동안 막내 돼지는 매일매일 정성스럽게 벽돌을 쌓고 마침내 벽돌집을 완성했어요. 정말 튼튼하고 멋진 집이야. 이제 안심하고 잘 수 있겠다. 그러던 어느 날 무시무시한 늑대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늑대는 배가 몹시 고팠고 숲속에 새로 생긴 아기 돼지들의 집을 눈여겨보고 있었죠. 오늘은 돼지고기를 맛보겠군. 늑대는 먼저 첫째 돼지의 지푸라기 집 앞으로 다가갔어요. 돼지야, 돼지야, 문 열어라. 안 열면 내가 후 불어서 무너뜨릴 거다. 첫째 돼지는 벌벌 떨며 문 안에서 말했어요. 안 돼. 넌 나쁜 늑대잖아. 늑대는 입에 바람을 가득 머금고 지푸라기로 만든 집은 순식간에 와르르르 무너지고 말았어요. 첫째 돼지는 깜짝 놀라 둘째 돼지의 나무집으로 도망쳤어요. 동생아, 늑대가 나타났어. 첫째 돼지가 들어오자 둘째 돼지는 나무집의 문을 꼭 잠갔어요. 늑대는 이번엔 나무집 앞에 섰어요. 돼지들아, 문 열어. 안 그러면 후 불어버린다. 둘째 돼지도 소리쳤어요. 절대 안 돼. 넌 위험한 늑대야. 늑대는 다시 바람을 가득 모아 이번엔 좀 더 세게 불어야겠군. 한 번에 나무집이 날아가지 않자 늑대는 다시 한 번 더 세게 후 하고 바람을 불었어요. 그러자 나무로 만든 집도 결국 흔들흔들 와르르르
무너지고 말았어요. 형제는 둘 다 겁에 질려 막내 돼지의 벽돌집으로 달려갔어요. 막내야, 도와줘. 어서 들어와. 문 잠글게. 늑대는 벽돌집 앞에 섰어요. 이번에도 똑같이 무너뜨려 주마. 하지만 벽돌로 튼튼하게 지은 막내 돼지의 집은 아무리 불어도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늑대는 숨이 차 헉헉거렸고 결국 지붕 위에 있는 굴뚝으로 몰래 들어가려고 했어요. 막내 돼지는 창문으로 늑대가 굴뚝으로 들어오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서둘러 벽난로에 불을 떼기 시작했어요. 늑대가 굴뚝을 타고 쏙 하고 떨어지자마자 뜨거운 벽난로 위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뜨거! 늑대는 깜짝 놀라 달아났고 다시는 숲속에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그날 이후 형 돼지들은 막내 돼지에게 말했어요. 막내야, 우리도 다음엔 너처럼 정성 들여 지을게. 막내 돼지는 웃으며 말했어요. 천천히 해도 괜찮아. 정성을 들이고 꾸준히 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그리고 아기 돼지 삼형제는 벽돌집에서 함께 지내며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았답니다. 성냥팔이 소녀. 옛날 새해가 하루 남은 매우 추운 겨울밤이었어요. 눈은 조용히 소복소복 내리고 찬바람이 오싹하게 골목 사이를 스쳐 지나갔죠. 눈 덮인 거리 위로 작은 맨발의 소녀가 걷고 있었어요. 소녀의 바구니에는 미처 다 팔지 못한 성냥이 몇 개 남아 있었어요. 소녀는 힘없이 외쳤어요. 성냥 사세요. 따뜻한 성냥 사세요. 하지만 아무도 그 아이를 바라봐 주지 않았어요. 두꺼운 외투를 입은 어른들, 웃으며 뛰는 아이들, 모두 바쁘다는 듯 지나가기만 했죠. 소녀는 너무 추워서 집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돌아갈 용기가 없었어요. 성냥을 팔지 못한 채로 들어가면 아버지에게 매를 맞을지도 몰랐기 때문이에요. 소녀의 어머니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가난에 지쳐 점점 더 차갑고 거칠어진 사람이 되어버렸거든요. 소녀의 발가락은 꽁꽁 얼어 붉게 부어 있었고 작은 손등은 바람에 갈라져 있었어요. 추위에 더 이상 걸을 수 없었던 소녀는 바람이 덜 부는 골목 모퉁이에 조용히 몸을 웅크리고 앉았어요. 삶의 추위가 몸의 추위보다 더 깊게 스며드는 밤이었어요. 소녀는 너무 추웠어요. 손끝이 감각을 잃어가자 떨리는 손으로 성냥 하나를 켰어요. 치! 그 작은 불꽃은 어둠 속에서 금빛처럼 빛났어요. 그 순간 불꽃 안에서 따뜻한 난로가 나타났어요. 불꽃은 부드럽고 따스하고 소녀의 두 뺨을 살며시 어루만졌어요. 아, 얼마나 따뜻했던지. 하지만 불이 꺼지자 난로도 사라지고 소녀는 다시 얼어붙은 겨울 속에 혼자였어요.
소녀는 또 하나의 성냥을 켰어요. 이번엔 눈앞에 풍성한 새해 만찬이 펼쳐졌어요. 바삭하게 구워진 오리구이, 따뜻한 수프, 막 구워낸 빵이 향기를 피워 올리고 있었어요. 소녀의 눈이 반짝였지만 불이 사그라지자 그 모든 것도 함께 사라졌어요. 소녀는 또다시 성냥을 켰어요. 이번엔 눈부신 크리스마스 트리가 나타났어요. 빛나는 초와 황금빛 장식들, 트리 아래 가득한 선물들. 소녀는 잠시 행복해졌어요. 그 불빛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집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불꽃은 너무나 짧았어요. 곧 꺼지고 트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거든요. 소녀는 마지막 남은 성냥을 꼭 쥐었다가 켰어요. 이번엔 세상에서 가장 보고 싶었던 사람이 나타났어요. 소녀의 사랑하는 할머니.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단 한 사람. 소녀는 울먹이며 손을 뻗었어요. 할머니, 저 데려가 주세요. 여긴 너무 추워요. 너무 외로워요. 불꽃이 꺼지기 전에 할머니는 소녀를 꼭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그 품은 현실보다 더 따뜻했고 꿈보다 더 눈부셨죠. 그 밤 소녀는 할머니와 함께 조용히 그리고 평화롭게 하늘로 떠올랐어요. 아침이 밝자 사람들은 골목 모퉁이에서 차갑게 잠들어 있는 작은 소녀를 발견했어요. 그 손엔 불이 모두 꺼진 성냥대가 쥐어져 있었죠. 사람들은 말했어요. 아휴, 이런. 어제처럼 추운 밤에.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소녀가 마지막 순간 얼마나 따뜻한 꿈을 꾸었는지, 얼마나 깊은 사랑 속에서 평화롭게 떠났는지요. 하늘 위에서는 할머니가 소녀의 손을 꼭 붙잡은 채 조용히 속삭였을 거예요. 이젠 춥지 않단다, 아가야. 오지의 마법사. 넓고 넓은 초원 한가운데 캔자스라는 마을에 도로시라는 귀여운 아이가 작은 강아지 토토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캔자스는 바람이 자주 불던 동네였지만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이었죠. 어느 날 평소보다 훨씬 이상하게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창문과 지붕이 덜커덕 덜커덕. 초원 전체가 바람에 뒤틀리는 것 같았죠. 토토는 도로시의 품에서 불안하게 낑낑거렸어요. 괜찮아, 토토. 나한테 꼭 붙어있어. 그런데 갑자기 휘웅 하고 땅이 흔들리더니 도로시의 집 전체가 땅에서 떠올랐어요.
집은 회오리 바람 속에서 바람개비처럼 빙글빙글 돌았고 도로시는 토토를 꼭 끌어안았어요. 휘웅! 바람이 잦아들자 집은 푹 하고 착지했어요. 도로시는 토토를 데리고 조심스레 문을 열고 나갔어요. 그러자 캔자스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어요. 눈부시게 화려한 색색의 꽃, 반짝이는 나무, 초록빛 언덕, 그리고 작고 동글동글한 사람들이 숲 사이에서 나오며 이야기했어요. 우와, 고마워요. 어서 오세요, 낯선 아이. 드디어 동쪽의 나쁜 마녀가 사라졌어요. 나쁜 마녀요? 사라졌다고요? 도로시는 당황했어요. 그때 은빛 모자를 쓴 북쪽의 착한 마녀가 다가왔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이야. 네 집이 회오리 바람에 휩쓸려 이곳까지 날아왔는데 마침 떨어진 곳이 동쪽의 나쁜 마녀가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였단다. 그럼 제 집이? 그래, 네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 마녀를 눌러버린 셈이지. 그래서 이곳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는 거란다. 도로시는 깜짝 놀랐지만 모두가 밝은 표정이라 조금 안심했어요. 여기는 오즈라고 불리는 마법의 나라란다. 캔자스로 돌아가고 싶다면 오즈의 마법사를 만나서 그 방법을 물어보렴. 오즈의 마법사는 저기 저 멀리 보이는 에메랄드 시티에 계시지. 그녀는 반짝이는 에메랄드빛 벽돌길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토토, 우리 그 마법사를 찾아가야겠어. 그렇게 오지의 마법사를 찾아 나서는 모험은 시작되었어요. 도로시가 에메랄드 시티를 향해 걷다가 옥수수 밭을 지나는데 어디선가 투박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기 혹시 시간 좀 있어요? 도로시가 놀라서 둘러보니 허수아비가 나무 기둥에 걸린 채 팔을 흔들고 있었어요. 당신이 말한 거예요? 그럼요. 저 좀 내려주면 안 될까요? 가렵진 않지만 조금 답답하거든요. 도로시는 웃으며 묶인 끈을 풀어주었어요. 고마워요. 그런데 말이죠. 나는 머리가 텅 비어 있어요. 지혜가 있었다면 좋을 텐데. 그럼 저와 함께 가요. 오즈의 마법사를 만나면 지혜가 있는 머리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저도 마침 마법사를 만나러 가는 길이거든요. 정말요? 와, 그럼 같이 가죠. 옥수수들아, 잘 있어라. 허수아비는 가볍고 유쾌한 걸음으로 일행에 합류했어요. 쭉 이어진 길을 걷다가 숲으로 들어서자 뭔가가 딱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 소리는? 무슨 드럼통이 부딪히는 소리 같기도 한데요.
소리를 따라가자 녹슨 채로 굳어버린 양철나무꾼이 서 있었어요. 부탁입니다. 기름 좀 부어주세요. 도로시가 기름통을 찾아 팔, 다리, 무릎, 목에 조심스럽게 기름을 발랐어요. 양철나무꾼의 몸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휴,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심장이 없어서 감정을 느끼지 못해요. 마법사를 만나면 심장을 얻을 수 있다는데 혹시 마법사가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저희와 함께 가요. 우리도 지금 오지의 마법사를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그렇게 도로시와 토토, 그리고 허수아비와 양철나무꾼은 에메랄드 시티로 향했어요. 길이 어두워질 무렵 갑자기 으르렁! 거대한 사자가 튀어나왔어요. 이 숲은 내 구역이다. 토토가 용감하게 달려들자 사자는 깜짝 놀라 뒤로 벌러덩 넘어졌어요. 아이고, 깜짝이야. 이 작은 강아지가 진소리 한번 우렁차네. 사장님, 혹시 겁이 많으신가요? 네, 사실은 내가 사자인데도 겁이 너무 많아요. 저는 용기를 가지고 싶어요. 진짜 사자라면 당당해야 하잖아요. 그럼 우리와 함께 가요. 마법사에게 용기를 달라고 말하면 돼요. 정말? 저에게 용기를요? 당연하죠. 저희는 머리, 심장, 집 다 필요해서 모인 거라고요. 사자님, 저랑 같이 걷죠. 겁날 땐 제 뒤에 숨으면 돼요. 고마워요. 그렇게 사자도 밝은 미소로 오지의 마법사를 찾아가는 모험에 합류했어요. 에메랄드 시티로 가는 길. 도로시와 친구들 앞에 넓고 큰 강이 나타났어요. 이 강을 어떻게 건너가죠? 난 물이 싫어. 헤엄도 못 친다고요. 물에 들어가면 나는 녹이 쓸어버릴 텐데 어쩌죠? 수영은 우리에게 너무 위험하니까 나무를 베어서 뗏목을 만들어 보는 건 어때요? 나무는 양철나무꾼이 잘 벨 수 있잖아요.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허수아비님. 도로시의 좋은 생각이라는 말에 허수아비는 기뻤어요. 잠깐만. 그거 그럼 나무에게 너무 미안하잖아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강을 건너려면 해야 해요. 나무야, 미안해. 결국 양철나무꾼은 눈물을 흘리며 나무를 베었고 도로시와 친구들은 허수아비의 생각대로 뗏목을 만들어 무사히 강을 건넜어요. 그렇게 강을 건너고 언덕을 지나 숲에 다다랐을 때 몸집은 곰처럼 크고 무섭게 생긴 괴물 칼리닷이 나타났어요. 칼리닷은 사실
숲을 지키는 용맹한 동물이었죠. 하지만 칼리닷을 처음 본 도로시와 친구들은 무서워서 깜짝 놀랐고 어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내가 앞에서 칼리닷의 시선을 뺏어볼 테니까 그동안 다들 도망치세요. 괜찮으세요, 사자님? 무섭지 않으세요? 무섭지만 내가 우리 친구들을 두고 도망칠 순 없어요. 그렇게 사자가 칼리닷의 시선을 빼앗는 사이 친구들은 무사히 도망쳤고 뒤이어 사자도 재빠르게 숲을 빠져나왔어요. 와, 사자님 정말 용감했어요. 감사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어느덧 도로시와 친구들은 에메랄드 시티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초록빛으로 빛나는 도시. 그 이름은 에메랄드 시티. 큰 문을 두드리자 문지기가 놀라며 나타났어요. 오호, 4명의 강아지까지? 이런 손님들은 처음이군요. 들어오시죠. 에메랄드 시티는 그 이름처럼 아름답고 반짝거렸어요. 모든 건물, 모든 장식품이 눈부신 초록빛이었죠. 드디어 마법사가 있다는 거대한 홀 앞에 도착했어요. 도로시와 친구들이 홀 가운데 딱 서자 커다란 장막 뒤에서 번쩍번쩍 불빛이 터지고 웅장한 소리가 울렸어요. 나는 위대한 오즈의 마법사다. 너희는 무엇을 원하는가? 내 친구는 놀라서 뒤로 물러났어요. 그런데 그때 토토가 갑자기 짧게 짖더니 장막 안쪽으로 달려갔어요. 토토, 거기 들어가면 안 돼. 순간 후루룩 천이 들춰지며 나타난 작고 수수한 아저씨는 조종기를 붙잡고 있었어요. 토토가 아저씨의 바짓단을 잡아당겼어요. 이런, 이 용감한 강아지 때문에 들켰네? 도로시와 친구들은 깜짝 놀랐어요. 아저씨가 오지의 마법사인가요? 그래, 다들 나를 그렇게 부르곤 하지. 우리는 아저씨에게 부탁을 하려고 왔어요. 아저씨가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에게는 지혜가 담긴 머리를 주시고 양철 나무꾼에게는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심장을, 그리고 사자에게는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저는 토토와 함께 우리 집을 캔자스의 마을로 돌려보내주세요. 미안하지만 나는 기계를 조종할 수는 있지만 사실 마법사는 아니야. 다들 그렇게 믿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당신이 진짜 마법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사실 난 캔자스에서 풍선을 타고 날아왔다가 실수로 이 나라에 도착한 평범한 아저씨란다. 허수아비는 빙긋 웃었어요. 그래도 우리 부탁은 들어주실 수 있죠? 허허, 도로시의 집을 캔자스로 보내는 방법은 모른단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은 이미 너희 안에 있다는 거야.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잘 생각해봐라. 너희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허수아비는 머리를 써서 뗏목을 만들어 강을 건너자고 제안했어. 그리고 그 일은 성공했고 그건 너에게 이미 지혜가 있는 거란다. 그리고 양철나무꾼은 누구보다 감정을 잘 느끼고 있어서 사자가 갈리닷에 맞설 때 사자를 누구보다 먼저 걱정해 주었고, 나무를 베어 뗏목을 만들자고 할 때 나무를 생각하며 미안하다며 눈물도 흘렸어. 그건 감정을 잘 느끼고 있다는 증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자는 무서우면서도 친구들을 놓고 가지 않으려 갈리닷과 맞서는 용기를 보여줬어. 그러니 그 능력들은 이미 너희 안에 있다는 거란다. 듣고 보니 아저씨 말씀이 맞네요. 허수아비와 양철 나무꾼, 그리고 사자는 아저씨의 이야기를 듣고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제서야 자신들이 가진 힘을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아저씨는 각각에게 선물을 주었어요. 허수아비에게는 밀집 지혜 뭉치를, 양철 나무꾼에게는 비단심장 장식품을, 사자에게는 용기 물약을 주었어요. 너희는 이미 스스로 그것을 가지고 있었단다. 이 선물은 그걸 잊지 않도록 해주는 작은 표시일 뿐이야. 그때 하늘에서 부드럽게 빛이 내리며 북쪽에 착한 마녀가 나타났어요. 도로시, 사실 너는 처음부터 캔자스로 돌아갈 힘을 가지고 있었어. 그건 바로 네가 신고 있는 은빛 신발이지. 이 예쁜 신발이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나요? 그래. 발꿈치를 3번 부딪히며 집으로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해보렴. 도로시는 토토를 품에 안고 살며시 신발굽을 맞부딪혔어요. 3번, 톡, 톡, 톡. 그러자 반짝이는 빛이 발끝에서 피어나며 도로시와 토토를 감쌌어요. 눈을 떠보니 도로시는 자기 집 침대 위였어요. 바람은 잔잔했고 토토는 여전히 곁에 있었어요. 창밖을 둘러보니 도로시의 집은 조용한 마을 캔자스에 도착해 있었어요. 토토, 우린 정말 다녀온 거 맞지? 도로시는 토토를 따뜻하게 안으며 미소 지었어요. 역시 집이 제일 좋아. 완두콩 위에 잠든 공주. 옛날 어느 나라에 마음씨 착하고 따뜻한 왕자님이 살고 있었어요. 왕자님은 결혼을 하고 싶었지만 마음에 쏙 드는 공주를 찾기가 너무 어려웠죠.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해도 진심이 없으면 금세 티가 나는걸. 왕자님은 겉모습보다 속마음이 진실하고 따뜻한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니며 많은 공주들을 만나봤지만 왕자님의 마음을 꼭 닮은 사람은 아직 어디에도 없었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하늘엔 시커먼 구름이 몰려오고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치고 있었죠. 우르르 쾅쾅 천둥 소리에
성문도 덜컥덜컥 흔들릴 만큼 거셌어요. 그때였어요. 성문을 똑똑 하고 두드리는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하룻밤만 머물 수 있을까요? 문을 열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빗물에 흠뻑 젖은 한 소녀가 서 있었어요. 눈에 물방울이 뚝뚝. 옷도 다 젖어 추워 보였지만 눈빛만은 아주 맑고 초롱초롱했답니다. 왕비님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서 오렴. 이 밤에 얼마나 무서웠을까. 몸부터 녹이고 따뜻한 차도 마시자꾸나. 왕비님은 하녀를 불러 조용히 말했어요. 이 아이가 우리 왕자가 찾는 진짜 공주일지도 모르니 아무도 모르게 시험해보자꾸나. 이불을 20장 깔고 맨 아래에는 작은 완두콩 하나를 넣어주렴. 하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불이 그렇게 많은데 콩 하나가 느껴질 리가 있을까? 그래도 왕비님의 말대로 포근한 깃털 이불을 1장, 2장, 20장까지 차곡차곡 깔고 맨 아래 작은 녹색 완두콩 하나를 조심스레 넣었어요. 하녀는 이불이 20장이 깔린 침대가 있는 방으로 소녀를 안내했고, 소녀는 고개를 숙이며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작게 인사를 한 뒤 조심스럽게 침대에 올라 몸을 뉘었어요. 소녀는 따뜻한 이불이 포근해서 좋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등이 조금씩 베기고 불편했어요. 그래도 소녀는 참고 조용히 잠을 청했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성 안을 따뜻하게 비췄을 때 왕비님은 소녀에게 조심스레 물었어요. 얘야, 어젯밤은 잘 잤니? 소녀는 잠시 고민하다가 살짝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네, 너무 감사했어요.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침대가 좀 울퉁불퉁했던 것 같아요. 등이 아파서 자꾸 뒤척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소녀는 급히 덧붙였어요.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실례일까봐 망설였지만 거짓말을 하는 건 더 예의가 아닐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들은 왕비님은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그래, 진짜 공주는 모든 걸 괜찮아요 하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불편함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아이지. 왕비님은 이 이야기를 왕자님에게 들려주었고 왕자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요, 어머니. 제가 찾던 사람은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뒤로 왕자님과 소녀는 오랜 시간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소녀는 책 읽는 걸 좋아했고 작은 동물에게도 인사를 건네는 아주 다정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였답니다. 이런 점들이 왕자님의 마음을 더 설레게 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왕자님과 소녀는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따뜻한 축복 속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이불 20장 밑에 깔려있던 그 완두콩 하나는 유리상자에 담겨 왕궁의 한 전시실에 보관되었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볼 때마다 진짜 공주는
콩 하나를 느낄 수 있는 예민함이 아니라 그것을 솔직하게 말할 줄 아는 진심과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옛날 어느 나라에 옷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임금님이 살고 있었어요. 이 임금님은 백성들과 나라의 걱정보다 더 자주 하는 걱정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때마다 어떤 옷을 입을지에 대한 고민이었죠. 아침엔 뭘 입을지, 점심엔 어떤 옷을 입을지. 그게 이 임금님에겐 가장 중요한 일이었답니다. 임금님은 매일 거울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반짝이는 왕관에 화려한 비단옷과 멋들어진 신발을 신는 걸 제일 좋아했어요. 나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옷을 입어야 해. 임금님은 매일같이 이렇게 외쳤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금님은 더 이상 마음에 드는 옷을 찾기 어려워졌어요. 세상의 거의 모든 옷들을 이미 입어봤기 때문이죠. 임금님은 계속해서 새로운 옷을 찾았고, 신하들은 임금님의 마음에 드는 옷을 찾는 게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폐하, 더 이상 새로운 옷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입고 계신 옷에서 디자인만 조금 바꾸는 게 어떨런지요? 에헴, 내가 어디 한 번 입은 옷을 또 입는 사람이더냐? 그럴 수 없다. 죄송하지만 폐하, 이웃 나라의 옷들까지 모두 입어보셔서 새로운 옷을 찾는 게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멋지고 새로운 옷을 만드는 재단사들에게 큰 상을 내리겠노라고 온 백성들에게 알리거라. 며칠 후, 이 소식을 들은 2명의 낯선 재단사가 왕궁에 찾아왔어요. 폐하, 저희는 아주 특별한 옷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말 마법 같은 옷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에겐 보이지 않는 정말 아름답고 신비한 옷이죠. 임금님은 눈을 반짝였어요. 정말 그런 옷이 있단 말이냐? 내게 그 옷이 꼭 필요하겠구나. 내 신하들이 똑똑한지 아닌지도 알 수 있겠군. 그래서 임금님은 2 재단사에게 금실과 비단을 한가득 주며 말했어요. 어서 그 마법 같은 멋진 옷을 만들어 보게나. 하지만 사실 그 재단사들은 거짓말쟁이였어요. 그들은 실제로는 옷을 만들지 않고 빈 배틀 앞에서 손만 움직이고 있었죠. 얼마 뒤 임금님은 신하 1명을 보냈어요. 가서 옷이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게. 신하는 작업장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신하는 속으로 생각했죠. 내 눈에 저 옷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면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 그래서 그는 임금님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예, 폐하. 정말 환상적인 옷입니다. 황금처럼 반짝이고 바람처럼 가벼워요. 며칠 후, 2 재단사는 옷이 완성되었다고 말했어요.
재단사들은 빈손으로 옷을 들어 보이는 척하며 말했죠. 보십시오. 이건 정말 마법 같은 옷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귀한 옷이죠. 임금님도 눈을 크게 떴지만 마법 같은 옷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임금님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면 어리석은 임금이라고 백성들에게 무시당할 것 같았어요. 정말 아주 훌륭하군. 임금님도 어느 신하들과 마찬가지로 바보 취급을 받기 싫어 옷이 보인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임금님은 그 보이지 않는 옷을 입는 척하며 거리로 행진을 나갔어요. 신하들도 백성들도 모두 자기만 아무것도 못 보는 줄 알고 박수를 치며 외쳤어요. 임금님, 너무 멋져요. 우아하고 고귀하십니다. 그때 어디선가 작은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임금님, 아무것도 안 입었잖아. 벌거벗은 임금님이다.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맞아. 임금님 벌거벗었잖아. 사실은 모두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제야 임금님도 얼굴이 빨개졌어요. 하지만 이미 행진은 시작되었고 임금님은 계속해서 멋진 옷을 입은 척했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참 많이 부끄러웠답니다. 임금님은 어색하게 웃으며 행진을 마치고 왕궁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이후 임금님은 더 이상 거울만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겉모습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한 아이의 솔직한 말 덕분에 알게 되었답니다. 북풍이 준 선물. 옛날 아주 먼 북쪽 나라에 가난하지만 마음씨 착한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소년은 매일매일 정직하게 일하며 병든 어머니를 정성껏 돌보고 있었죠. 어느 겨울 아침, 소년은 마지막 남은 밀가루 자루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따스한 빵을 구워 병든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윙! 갑자기 차가운 북풍이 몰아치더니 소년이 들고 있던 밀가루 자루를 날려버리고 말았어요. 소년은 어쩔 줄 몰라 눈길에 주저앉아 울먹였어요. 저 밀가루는 우리 엄마를 위한 건데. 그날 밤 소년은 결심했어요. 북풍이 내 걸 가져갔으니 직접 가서 돌려달라고 말해야겠어. 소년은 두꺼운 외투를 여며 입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따라 산 너머 들판 너머 북풍이 사는 곳을 향해 하루 이틀 사흘을 걸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도착한 곳엔 얼음과 눈으로 된 커다란 궁전이 있었어요. 그곳엔 바로 북풍이 살고 있었답니다. 북풍은 놀란 눈으로 소년을 바라보았어요. 이 추운 곳까지 네가 왜 왔느냐? 소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이 제 밀가루 자루를 가져갔어요. 그건 병든 어머니를 위한 거였는데 너무 속상해요. 북풍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미안하구나. 일부러 그런 건 아니란다. 대신 이걸 가져가거라. 북풍은 소년에게 작은 식탁보를 하나 주었어요. 이 식탁보를 탁자 위에 펴고 식탁보야 식탁보야 음식을 다오 라고 말하면 맛있는 음식이 저절로 나올 거란다. 소년은 기뻤어요. 이제 엄마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할 수 있겠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날이 어두워져 소년은 한 여관에 들렸어요. 그리고 북풍의 말이 사실인지 알아보기 위해 식탁보를 펼치고 주문을 외워보았죠. 식탁보야, 식탁보야, 음식을 다오. 그러자 정말 식탁보 위에 맛있는 음식이 한가득 차려졌어요. 그 모습을 몰래 지켜본 여관 주인은 소년이 잠든 사이 마법 식탁보를 몰래 바꿔치기 해버렸어요. 다음 날 집에 돌아온 소년은 엄마 앞에서 식탁보를 펴고 말했어요. 식탁보야, 식탁보야, 음식을 다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소년은 다시 북풍을 찾아갔어요. 이 식탁보는 더 이상 음식을 만들지 않아요. 처음 여관에서 했을 땐 됐는데 집에 가져가서 다시 해보니 아무것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냥 내 밀가루를 돌려주세요. 북풍은 조용히 말했어요. 허허, 그럴 리가 없는데 누군가 바꿔치기 한 것 같구나. 그렇다면 이번엔 이 염소를 데려가거라. 염소야, 염소야, 황금을 다오 라고 말하면 이 염소는 황금을 뿜는단다. 소년은 다시 돌아오는 길에 지난번에 묵었던 그 여관에 묵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북풍의 말이 사실인지 알아보기 위해 주문을 외쳤어요. 염소야, 염소야, 황금을 다오. 그러자 정말 염소가 황금을 뿜어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여관 주인은 소년이 깊게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또 염소를 몰래 바꿔치기 했답니다. 소년은 그 사실도 모른 채 바뀐 염소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이 염소는 황금을 줘요. 잘 보세요. 염소야, 염소야, 황금을 다오. 하지만 염소는 멍하니 풀만 뜯고 있었어요. 소년은 또다시 북풍을 찾아갔어요. 추운 겨울길을 묵묵히 걸으며 말이죠. 이 염소는 풀만 뜯고 황금을 주지 않아요. 그냥 내 밀가루를 돌려주세요. 이번엔 북풍이 단단히 화가 났어요. 도둑이 또 너를 속였구나. 자, 이번엔 마법 지팡이를 주마. 지팡이야, 지팡이야, 두드려라! 라고 외치면 지팡이가 도둑을 응징할 거야. 소년은 여관에 도착하자마자 일부러 주인에게
지팡이가 마법 지팡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깊게 잠이 든 척을 했습니다. 여관 주인이 또 욕심을 부리며 마법 지팡이를 다른 지팡이와 바꾸려는 순간 소녀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지팡이야, 지팡이야, 두드려라! 그 순간 지팡이는 번쩍, 뻑, 여관 주인을 계속해서 혼쭐 내주었답니다. 겁에 질린 여관 주인은 마법 식탁보와 황금 염소를 모두 돌려주었어요. 소녀는 그것들을 모두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부터 어머니는 따뜻한 음식을 배불리 먹었고 집은 황금으로 가득 찼으며 소녀는 정직함과 용기로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소녀는 늘 착한 마음으로 살아갔답니다.